1장. 밤에 울면 안 되는 궁녀. 그 이름 궁 안에서 금지야. 조선 중기 밤이 내려앉은 궁궐. 종이 한 번 울고 나면 궁녀들은 입을 다물었다. 물 깃는 궁녀 최씨는 행랑채에서 다른 궁녀들과 좁은 방을 나눴다. 야, 최씨. 오늘도 그 이름 불렀다며? 한 명이 수군거렸다. 무슨 말이야? 들었거든? 자다가 들었는데 마마 이러면서 울더라. 다른 궁녀가 얼른 손을 내저었다. 야, 조용히 해. 그 이름 이제 궁 안에서 금지야. 누가 듣기라도 하면 같이 끌려가. 그 이름. 한때 중전이었지만 지금은 패비가 된 여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마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사람 혹은 저분 정도로만 돌려 말했다. 하지만 최씨 입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이 마마로 튀어나왔다. 밤이 되면 더 그랬다. 쫓겨난 사람은 밖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 같고 그 자리를 비운 왕은 궁 안에서 홀로 앉아 있을 것 같았다. 어디에서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녀는 몰래 그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날도 울다가 들켜버렸다. 우물에서 시작된 인생. 최 씨의 하루는 우물에서 시작해서 우물에서 끝났다. 행랑채 옆 낡은 돌계단 아래. 양동이를 내려보내 물을 퍼올리면 얼굴에 튀는 물방울이 겨울엔 유리조각 같았다. 너 궁에는 왜 들어왔어? 같이 물 깃는 궁녀가 물었다. 집이 가난해서. 그럼 왜 하필 궁이야? 꼬이면 못 나가. 시집도 끝이야. 최 씨는 어깨를 한번 움찔하더니 대답 대신 양동이를 더 세게 끌어올렸다. 집안에는 병든 아버지와 기침하는 동생이 있었다. 쌀독은 바닥이 났고 빚쟁이들은 문을 두드렸다. 굶는 것보단 낫겠지. 그 말 한 줄이 그녀를 궁으로 데려온 이유였다. 그래서 우물물은 그녀에게 급여였고 숨이었고 죄책감이었다. 물을 길 때마다 집 생각이 났다. 내가 여기서라도 버티면 집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그러면서도 궁 안의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 중전이 패비가 되었다. 누가 울었다. 누가 웃었다. 자신과 상관없는 세계 같으면서도 어쩐지 그 여인에게 자꾸 마음이 갔다. 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도 처음엔 나처럼 떨었겠지. 최 씨의 첫 반항. 어느 날 침방에서 일하던 궁녀 하나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패비 마마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겠어. 궁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바로 옆에서 또 다른 궁녀가 혀를 찼다. 쉿, 말 조심해. 지금은 새 중전 마마 편 드는 게 목숨줄이지. 누가 들으면 다 같이 쓸려나가. 그때 방 구석에서 바느질하던 최 씨가 바늘을 꾹 눌렀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소리에 침방이 잠깐 조용해졌다. 너 방금 뭐라 했냐? 아무도. 그 사람 이름 부르지도 않고 아무도 억울하다 말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울어주게. 궁녀들이 비웃듯 쳐다봤다. 하지만 최 씨는 아무 말 않고 바늘에 다시 실을 깨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다. 한 사람쯤은 그 사람 편 들어주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나. 그게 그녀 인생의 첫 반항이었다. 그리고 그 반항이 왕의 밤을 깨우는 첫 불씨가 된다. 2장. 왕의 밤은 생각보다 길었다. 새 중전, 새 향기, 그리고 묘한 공어. 왕의 처소는 화려했다.
새 중전의 방에서는 늘 향이 났다. 음악이 흐르고 웃음이 오갔다. 숙종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쪽이 비어 있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패비라는 단어. 내가 직접 도장을 찍어버린 사람. 정치적으로는 필요했다. 신하들도 외척도 다들 그 길을 밀었다. 하지만 밤에 홀로 앉으면 언제부터인가 결정한 자신이 가끔 미워졌다. 연애가 끝난 뒤 술이 덜 깬 밤, 숙종은 혼자 걷고 있었다. 대신들도 없고 내시들도 멀찍이 떨어진 시간. 전하, 이제 쉬시지요. 됐다. 조용한 데나 걷고 싶다. 그날따라 궁은 더 넓고 더 쓸쓸했다. 그냥 누가 나 대신 울어줬으면 했다. 왕이 된다는 건 누구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숙종은 그 약속을 누구보다 잘 지켜왔다. 신하 앞에서도 후궁 앞에서도 웃음과 노여움을 조절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누가 나 대신 울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패비가 된 여인. 왕비의 옷을 벗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숙종은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내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가슴 한쪽이 푹 꺼지는 느낌을 견뎌야 했다. 그런 왕이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누군가는 저 사람 억울하다고 말해줬을까? 답 대신 기와에 부딪힌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 바람 사이에 섞여 들어온 소리. 작았다. 떠는 듯했고 울음 같기도 했다. 마맣게 다시 봄이 오게 해주소서. 숙종은 걸음을 멈췄다. 방금 뭐라고 했지? 다시 귀를 기울였다. 마마께서 외롭지 않게 해주소서. 그때 분명히 들렸다. 패비의 존칭, 마마. 궁 안에서 이제 쓰면 안 되는 호칭. 누구냐? 숙종은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조선의 왕이 한 궁녀의 속삭임에 끌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 등잔 하나 켜진 허름한 방 앞에서 그는 멈췄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 그리고 떨리는 기도 소리. 숙종은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버린 이름을 누군가는 아직 붙잡고 있구나. 3장. 들켜서는 안 되는 기도. 등잔불 아래 위험한 이름. 최 씨는 그날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작은 등잔, 떨리는 불꽃. 마마. 그 이름을 부르며 그녀는 손을 좀 더 꽉 모았다. 오늘도 어디서 혼자 주무실지 그녀는 상상했다. 비단도 향도 연애도 없는 밤. 바람만 스며드는 방에서 혼자 앉아있을 패비의 모습을. 궁 밖은 얼마나 추울까. 눈을 감으니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입술이 멈췄다. 오늘은 이상하게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왕의 얼굴. 패비를 내친 사람. 하지만 같은 순간 가장 큰 짐을 짊어진 사람. 그래서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리고 전하의 마음도 너무 다치지 않게 해주소서. 말을 내뱉자마자 최 씨는 스스로도 놀랐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전하의 이름을 기도에 올려버렸다. 그 순간 끽 문이 열렸다. 문틈에서 들어온 사람. 찬 기운이 확 들어왔다. 발소리는 묵직했고 방 안 공기가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궁녀들이 위 사람의 발소리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긴장. 최 씨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전화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왔다. 방금 전화라는 말까지 했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불빛이 밖에 그림자를 길게 끌어들였다. 그림자는 왕의 옷자락을 따라 흔들렸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을 눌렀다. 방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느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있었다. 하지만 최 씨는 이상하게 그 한 번을 못 썼다. 페비 마마의 이름이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었다. 한 사람쯤은 울어도 되지 않을까? 숙종은 자기 눈앞의 궁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다. 대담하군. 이렇게 말해도 되고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도 됐다. 둘 다 입가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다른 걸 물었다.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최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벌 받을 각오를 하고 대답했다. 궁에 들어온 뒤로 늘 위만 올려다보며 살았사옵니다. 웃는 얼굴, 노하는 얼굴, 그늘진 얼굴 다 보였사옵니다. 하지만 페비 마마께서는 죄 지은 사람 같지 않으셨사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단어는 또렷했다. 그래서 한 사람쯤은 그분 편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쯤은 그분을 위해 울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었사옵니다. 숙종의 가슴 한가운데가 정확히 그 자리가 찔린 것처럼 아렸다. 자기가 한 결정 때문에 울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대신 울어주는 가장 밑바닥 사람이 있다.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었다. 아, 나보다 더 사람인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사장, 물 깃는 궁녀가 윗전으로 불려가기까지.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 다음 날 행랑채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야, 어젯밤에 왕이 행랑채 쪽 가셨다며? 에이, 설마. 거기 올 일이 뭐가 있어. 나 본 사람한테 들었어. 밤중에 전화가 혼자. 수군대는 소리 사이에서 최 씨는 조용히 우물로 내려갔다. 평소보다 물이 더 무거웠다. 걸렸나? 아직 아무 말도 없는 건 더 무섭네. 이상하게도 위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또 듣고 있었나? 그녀가 그렇게 불안해할 때 궁의 어딘가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위에서 오르는 이름. 전하, 물 깃는 계단 쪽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중궁전 쪽 상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제 우연히 보았는데 몸가짐이 곱고 말이 적고 특별한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숙종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이름은? 성은 최, 이름은 미상. 원래는 물 깃는 심부름을 맡은 궁녀라 하옵니다. 숙종은 속으로 웃고 싶어졌다. 물 깃는 궁녀 최 씨라. 참 우연이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내보이지 않았다. 알겠다. 한번 보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말 한 줄로 궁의 아래와 위 사이에 낚싯줄 하나가 걸렸다. 위로 올라간다는 건 좋은 일만은 아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갑자기 불려갔다. 최 씨, 옷 갈아입어라. 위로 올려보내신단다. 예, 제가요? 질문하지 마. 그냥 올라가. 손에 쥐어진 새 옷. 조금 더 고운 비단, 조금 덜 해진 옷자락. 보통이라면 좋아할 일인데
뱃속은 더 뒤집혔다. 위로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높아진다. 궁녀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떠올랐다. 혹시 나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입 좀 조심하랬잖아. 같이 방 쓰던 궁녀가 혀를 찼다. 근데 뭐 죽을지 살지는 올라가 보면 알겠지. 살아 돌아오면 얘기 좀 해줘라. 이상한 위로였다. 그래도 그 말이 조금은 웃음이 되었다. 그렇게 최 씨는 물 계단에서 왕의 정각으로 올라가는 긴 복도를 처음으로 걸었다. 5장 왕과 궁녀 첫 정식 대면. 눈을 들라고 했지만 들 수가 없었다. 정각 안. 등잔이 여러 개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싸늘했다. 최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옆에서는 상궁이 눈짓을 했다. 고개 숙여. 그녀는 땅만 보았다. 그리고 들렸다. 어젯밤 기도를 잘라버렸던 그 목소리. 얼굴을 들어라. 머리는 숙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위에 생각보다 젊은 얼굴이 있었다. 조선의 왕. 그러나 눈밑은 피곤했고 어딘가 오래 쌓인 피로가 배어 있었다. 어젯밤 기도, 왕이 다시 꺼내들다. 그날 밤 내가 한 말을 잊지 않았다. 숙종이 먼저 말했다. 최 씨의 숨이 멎을 뻔했다. 한 사람쯤은 그분을 위해 울어도 되지 않겠다는 말. 그 말을 한 자가 너냐. 어제 완전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방. 실은 가장 위험한 귀를 가진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예 전하, 어리석었사옵니다. 숙종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어리석다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잠시 말을 골랐다. 지금 이 궁에서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 말은 칭찬도 아니었고 꾸중도 아니었다. 그냥 왕과 물 깃는 궁녀 사이에 공통된 무언가가 생겼다는 표시였다. 아, 이 사람도 어딘가 부서졌구나. 둘 다 그걸 서로에게서 본 셈이었다. 그리고 첫 질문. 궁 안의 일은 너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예상 못한 질문이었다. 보통이라면 영광입니다류 대답으로 넘어가야 하는 타이밍. 하지만 최 씨는 또 솔직해졌다. 연못 같사옵니다. 연못. 겉에서 보면 잔잔하고 예쁘지만 밑에서는 물고기들이 서로 밀어내고 진흙이 섞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흔들리옵니다. 가만 보면 무섭사옵니다. 숙종은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 연못 안에서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한참 생각하다가 최 씨는 말했다. 저는 바람이면 좋겠사옵니다. 바람. 연못물 위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너무 고요하면 조금 흔들어주고 너무 탁해지면 한번 쓸어주고 떠나는 것. 그 정도면 될 것 같사옵니다. 그 말이 이 둘의 관계를 딱 정해버렸다. 자리 욕심 없는 여자. 하지만 너무 사람인 여자. 그게 숙종이 본 최 씨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가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이 되기 시작했다. 6장. 연못 속 웃고 떠들고 물어뜯는 사람들. 위로 올라왔다는 소식, 아래는 난리. 야, 들었냐? 물 깃는 최 씨가 위로 올라갔대.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물이랑 씨름하던 애 맞지? 그 눈 크네? 그래, 그 애. 전화 눈에 들었다잖아. 행랑채는 그 소식으로 하루 종일 떠들썩했다. 아이고, 부럽다.
부럽긴 뭐가 부러워. 위로 올라간 사람 치고 오래 버틴 사람 본 적 있냐? 그래도 짧게라도 영광은 영광이지. 누군가는 시기했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이야기가 오갈수록 최 씨는 점점 더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갔다. 물 깃다가 왕의 밤 기도 훔쳐들은 애라며? 뭔 소리야, 그건 또 누가 만들었어. 궁은 늘 진짜보다 소문이 더 빠르고 화려했다. 윗전의 여자들은 더 복잡하다. 위쪽 정각 쪽 궁 안의 여인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새로 올라온 애가 있다며? 성은 최? 천안 집안 출신이라던데. 천안 출신이면 어때? 전하 눈에만 들면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지. 누군가는 저 애를 그냥 두면 나중에 골칫거리 되겠다. 고 속으로 계산했다. 누군가는 저 아이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갈 바람 같은 애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미 이 작은 궁녀의 이름은 위아래 정각에서 동시에 회자되고 있었다. 연못 위에 작은 파문 하나가 생긴 것.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최 씨는 그냥 살기 바빴다. 정작 당사자인 최 씨는 파문이고 뭐고 살기 바빴다. 옛날에는 물동이에 치여 다리가 후들거렸다면 이제는 예법과 시선에 치여 심장이 후들거렸다. 마마, 이때는 이렇게 웃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 정도로만 고개 숙이시면 되고요. 말은 이때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상궁들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았다. 그냥 물이나 길 때가 더 쉬웠는데 혼잣말하던 걸 상궁 하나가 들었다. 그 말을 윗사람 앞에서 절대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진짜 다시 물이나 길게 될 수 있다. 최 씨는 그게 더 나은 건지 더 나쁜 건지 가끔 헷갈렸다. 7장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애매한 감정. 왕이 찾는 사람. 숙종은 자주 최 씨를 찾았다. 처음엔 그저 궁 안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요즘 아래쪽은 어떤 소리가 도느냐? 사람들이 전하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하옵니다. 그런 얘기까지 도느냐? 아랫사람들이 위에 마음 씀씀이가 많으신걸 오래 보면 압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정치 이야기도 사소한 궁생활 얘기도 가끔은 아무 말 아니기도 했다. 어느 날 숙종이 물었다. 그날 이후로도 그분을 위해 울었느냐?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 하지만 이젠 전하를 위해서도 같이 울게 되더이다. 웃자니 웃기고 울자니 웃긴 말이었다. 숙종은 그렇게 말하는 이 여자한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는 걸 느꼈다. 감정은 구분해서 오지 않는다. 최 씨도 알았다. 자신의 감정이 딱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왕을 볼 때마다 패비의 그림자도 같이 떠올랐다. 저 사람은 누군가를 내쫓은 왕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 복잡할수록 더 빠져든다. 숙종이 지친 얼굴로 들어오면 그녀는 등잔에 불을 조금 더 밝게 켰다. 오늘은 보고서가 많으셨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가져오는 말들이 이렇게 많다. 그럼 저는 전하께서 버리고 싶은 말들을 들어드리면 되겠사옵니다. 그 말에 숙종은 잠깐 웃었다. 내가 다 들으면
너는 또 어디에 버리느냐? 등잔불에 태워버리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그렇게 왕의 말과 궁녀의 말이 조금씩 서로의 마음속에 쌓여갔다. 그게 정확히 사랑인지, 위로인지, 죄책감인지, 정확히 이름은 붙이지 못했지만, 둘 다 그걸 멈출 수는 없었다. 미에서는 이걸 딱 한 단어로 부른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 복잡한 감정은 딱 한 단어였다. 총애. 전하께서 요즘 자주 부르시는 그분. 최 씨. 그래, 요즘 눈에 많이 띄더라.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했다. 저 아이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나. 다른 누군가는 독하게 생각했다. 저 아이가 오래 웃으면 누군가는 오래 운다. 궁은 누군가의 애틋한 감정을 드라마로 보지 않았다. 항상 자리 싸움으로 봤다. 8장. 바이럴되는 질투, 번지는 소문. 질투는 항상 옆방에서 시작된다. 너 요즘 최 씨 봤냐? 예뻐졌더라. 예뻐진 게 아니라 옷이 달라졌지. 사람이 달라지려면 오래 걸려. 윗전 여인들은 최 씨를 그렇게 평가했다. 날이 갈수록 전하 웃음이 늘어나는 걸 보면 확실히 있는 거야. 뭐가? 마음이. 질투는 이 한 줄에서 시작됐다. 왜 하필 걔냐? 제가 대체 뭐가 있다고. 누군가는 출신을 들춰냈고 누군가는 말투를 물고 늘어졌다. 하여간 천한 데서 올라온 것들이 더 무섭다니까. 그 말이 딱 연못 밑에서 올라온 진흙 같은 말이었다. 아랫사람 질투는 또 다르다. 행랑채도 조용하진 않았다. 우물에서 같이 물 깃던 애 이젠 왕 옆에 앉아 있다며? 부럽다. 솔직히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걔가 우리 안 잊어버리면 좋겠다. 몇몇은 속으로 좋겠다 하면서도 왜 하필 걔야? 라는 생각을 삼켰다. 위에서는 천한 애가 감이라며 깎아내리고 아래에서는 같이 있던 애가 먼저 올라갔다며 서운해했다. 이 재미없는 감정들이 모여 재미있게 위험한 소문이 된다. 소문 버전 숙종앤드 최씨 러브스토리. 어느새 둘의 이야기는 다른 버전으로 돌고 있었다. 밤에 전하가 행랑채까지 내려가서 직접 최 씨를 데리고 올라왔다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첫눈에 반했다던데. 그때부터 둘만의 비밀 기도가 시작됐다더라.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첨가된 소문인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궁이라는 곳에서 진짜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 속에서 숙종과 최 씨는 이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9장. 돌아오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 패비의 이름 다시 궁으로. 시간이 지나 궁 안에 또 다른 소식이 돌았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다. 누가? 한때 이 궁의 정식 주인이었던 분. 지금은 너무 많은 이름을 가진 분. 패비였던 그 여인이 다시 보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궁 안 공기가 한 번 더 뒤집혔다. 그럼 지금 중전 자리는? 궁은 원래 한 자리에 여러 사람 앉았다 내려간다. 말끝마다 칼날이 붙어 있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숙종의 심장도 조용히 움찔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옆에서 그 말을 함께 들은 한 사람이 있었다. 최 씨.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돌아오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 사이에 여기에 서 있구나. 그 틈에서 태어난 아이. 그 사이, 둘 사이에는 또 다른 인연이 생겼다. 작고 따뜻한 존재. 손가락 하나에도 온 힘을 다해 매달리는 아이. 숙종은 아이를 안고 잠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얘가 나보다 나은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최 씨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다른 생각도 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이름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패비의 그림자, 왕의 죄책감, 자신의 출신, 모든 것들이 아이의 미래에 얽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방향이 또 바뀌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마음은 여전히 세 사람 사이에 나뉘어 있었지만 기도는 점점 한 사람에게 모였다. 왕과 궁녀, 둘만 아는 대화. 어느 저녁 숙종이 물었다. 내 마음은 괜찮으냐? 십수만 백성을 다스리는 왕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 최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을 때도 있고 괜찮지 않을 때도 있사옵니다. 솔직하구나. 그래도 전하를 탓할 마음은 없사옵니다. 왜? 저는 그저 한 사람을 위해 울었다가 또 한 사람을 위해 웃게 된 사람이라서요. 그 말에 숙종의 어깨가 잠깐 떨어졌다. 그는 알았다. 이 궁녀는 자기가 사랑해서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궁의 모든 상처를 대신 체감하면서 그 옆에 서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쉽게 놓을 수가 없었다. 10장. 기록에 남는 이름과 기도에 남는 이름. 역사는 짧게, 인생은 길게. 세월이 흘렀다. 궁 안의 인물들 몇 번이나 바뀌었다.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새로 등장했다. 패비였던 여인은 다시 자리를 회복했고 최 씨는 슬그머니 한쪽으로 물러났다. 대신 한 아이가 전면으로 나왔다. 훗날 영조가 되는 그 아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 역사는 딱 그 한 줄로 그녀를 정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많은 밤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웃음과 눈물이 있었다. 등잔불 아래 마지막 기도. 나이가 든 최 씨는 다시 작은 등잔 하나를 켰다. 예전처럼 그리 화려하지 않은 방. 하지만 그때와 다른 건 이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밖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왕이 되어 서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때 그 밤 제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소서. 한때는 패비를 위해 울었고 한때는 왕을 위해 울었고 지금은 아들을 위해 운다.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 기도의 모양은 똑같았다. 등잔불은 옛날처럼 조용히 깜빡였다. 세상은 그녀를 총에 받은 후궁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알고 있는 정체성은 조금 달랐다. 한때 쫓겨난 사람을 위해 울어준 사람. 한때 외로운 왕의 마음을 위해 기도한 사람. 지금은 자기 아이의 세상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사람. 바람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 창문 틈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궁궐 위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연못 속에서는 바람으로 살고 싶다던 젊은 날의 그 말이 떠올랐다. 돌아보니 정말 그녀는 바람처럼 살다 왔다.
누구 것 하나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자리. 하지만 잠깐씩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준 자리. 왕에게는 울어주던 사람. 패비에게는 잊지 않는 사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패. 그 정도면 조선 궁녀로 태어나 꽤 잘 산 인생 아닐까? 바람이 한 번 더 스쳤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언젠가 이 밤의 기도와 왕이 훔쳐들은 그 소리가 다시 한번 재생될지 모른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조선시대 왕이 한 궁녀의 기도를 훔쳐듣고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 여자 이름이 최씨였대.